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3대 왕이죠. 태종 이방원. 피해 군주 아니면 뭐랄까 조선의 기틀을 다진 설계자. 참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인물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왜 그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했는지, 그 결과 조선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흔히 알려진 그 냉혹한 이미지 너머에 있는 뭐랄까 그의 정치적 계산이나 통치 철학, 네네. 그리고 그 유산까지 좀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정치적 리얼리스트라는 평가, 이게 과연 맞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죠. 역시 그 시작은 피로 얼룩진 왕자의 난이겠죠? 네, 1398년 아버지 이성계랑 정도전이 이복 동생 방석을 세자로 삼으니까 이방원이 바로 칼을 빼들었단 말이죠. 네. 이게 그냥 단순한 권력욕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생존 본능? 그 기록을 보면요. 당시 이방원은 정도전 같은 신권 세력에게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물론 뭐 왕위에 대한 야심도 당연히 컸겠죠. 근데 단순히 권력욕 이렇게만 보기는 좀 복잡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랑 이복 동생들을 싹 제거하고 일단 형님인 정종을 왕위에 앉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실상 뭐 이때부터 이방원의 시대가 열린 셈이죠. 그런데 그걸로 또 만족을 못하고 2년 뒤에 넷째 형 이방간의 난까지 진압하고 결국 직접 왕위에 오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과정 자체가 그냥 아버지 이성계 시대를 끝내고 내 시대를 열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방원의 집권을 단순 계승이 아니라 아예 아버지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운 제2왕국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제2왕국이요? 네, 국정 운영 방식이나 핵심 인물들이 이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드라마 원경 같은 데서 나오는 부자 갈등? 실제로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정치적 단절이 있었던 거죠. 와, 그렇게 왕이 된 태종이 바로 강력한 왕권 강화 드라이브를 거는군요. 정도전이 설계했던 그 재상 중심 시스템과는 완전 반대로 간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태종 통치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게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 네, 이전에는 의정부를 거쳐서 왕한테 보고가 올라갔는데 이걸 육조 판서가 왕한테 바로 직접 보고하게 바꾼 거예요. 이게 단순히 보고 라인만 바꾼 게 아니라 의정부 대신들의 힘을 확 빼고 왕한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 거거든요. 조선 초기 정치 구조에서 정말 핵심적인 변화였죠. 그러고 보니 왕족이나 공신들 사병을 없앤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군사력을 완전히 왕 아래 두겠다 이런 의지. 여기에 호패법으로 백성들 파악하고 신문고도 설치하고. 네, 맞아요. 국가 시스템을 싹 다 왕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그런 조치들이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보여준 냉혹함은 와, 정말 좀 섬뜩할 정도예요. 하긴 그렇죠. 자기를 왕으로 만든 1등 공신, 처남들, 민무구, 민무질 형제에 그냥 역모를 몰아서 죽이고 핵심 참모였던 이숙범까지 숙정했잖아요. 네, 정몽주 격살은 뭐 워낙 유명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자기가 직접 죽인 정몽주를 나중에는 충절의 상징으로 엄청나게 추앙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부분. 조선 건국에 제일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건 도대체 어떤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모순적이면서도 태종의 그 정치 감각을 딱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네. 자기가 제거한 정몽주를 충신으로 내세우면서 건국 명분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동시에 아버지 이성계의 개국 공신들하고는 다른 인물들을 쓰겠다. 이런 의지도 보여주는 거고요. 심지어 건국 반대파 인사들을 복권시켜서 등용하기도 했거든요. 아버지 시대랑 다르다. 이걸 분명히 한 거죠. 와, 진짜 대담한 수네요. 근데 또 박홍규 교수 분석처럼 집권 후반기에는 이런 냉혹함에서 좀 벗어나서 신하들하고 토론하는 공론 정치를 시도했다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네, 그 태종실록에 그런 기록들이 꽤 나와요. 그래요? 네, 종이 화폐 유통 문제나 뭐 노비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신하들하고 엄청나게 논쟁하고 때로는 자기 뜻을 굽히기도 했다고요. 정말 의외인데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의견 듣는 척 한 게 아니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개적인 토론, 논쟁 이걸 통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건데 아마 강력
강력한 왕권을 일단 확립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좀 더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소통이나 설득 이런 방식도 필요하다고 봤을 수 있죠. 젊었을 때 그 독단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이에요. 결국 태종이 그렇게 피를 묻혀가면서 다져놓은 강력한 왕권, 또 안정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세종이 우리가 아는 그런 눈부신 문화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거군요. 네, 지배적이죠. 어떻게 보면 창업과 수성을 동시에 해낸 군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KBS 드라마 용의 눈물이 왜 그렇게 성공했는지 알 것 같아요. 영웅과 악인의 면모를 동시에 가진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였으니까요. 맞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태종을 보는 시각도 조금씩 변해왔다는 점도 재밌는 부분이죠. 아, 그렇죠. 초기에는 막 냉혹한 권력자 이미지가 강했다면 점차 이제 국가 시스템을 설계한 군주로서의 면모가 좀 더 부각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태종 이방원은 목표를 위해서라면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냉혹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그 강력한 힘으로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안정시킨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였다. 네. 그의 손에 묻은 피는 분명 지울 수 없지만 그 피 위에 세워진 조선의 시스템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 정치적 리얼리스트, 태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의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없을까요? 목적을 위해서 과정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어쩌면 영원히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